저는 삼성전자는 HBM을 성공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투자 심리에 의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들을 대단히 지루하게 반복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HBM을 저는 납품을 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 언제가 어떻게 될 수 있지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건 삼성전자만이 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는 좋지 않은 거죠. 2026년 내년 말까지는 또는 27년 초반까지는 SK하이닉스의 주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우리가 그 밸류체인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를 만들고 할 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엔비디아도 설계를 하는 거고, 브로드컴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는 무조건 좋지 않죠. 정치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자꾸 개입하는 이유는 로보택시 부분에서는 50%가 기술의 문제라면 50%는 정치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갈등을 보면은 공화당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 어차피 다음번에 혹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든지 의회에 끌려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다. 개별 주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크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의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AI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진행되면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흔히 말하는 H100이라고 대표되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이것이 전통적인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사이클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수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전체 주도주들이 형성됐었다고 한다면 2025년에 가장 큰 특징은 AI에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에 있었던, 특히 2024년 작년 가을과 겨울에 있었던 것이 스케일링 로 또는 뭐 스케일링 로라고 해서 AI에게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경우에는 AI의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고, 이러다가 버블이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런 버블 논쟁도 있었는데요. 2025년 오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AI, 그러니까 무료로서도 최상위 모델을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가 제공하게 되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에 4억 명이었던 챗GPT 무료 이용자가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8억 명으로 증가하는 것. 2배.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도 이제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AI가 대중 서비스, 소비자 시장에서 대중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들면서 드디어 금이 있다고 해서 서부에 몰려왔는데 그 금을 삽과 갱이들을 팔고 그랬었는데 진짜 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금을 캐내기 위한 작업들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로 상징되는 AI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여기에서의 어떤 밸류체인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판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밸류체인의 가치 사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HBM을 만들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도 이번에 실적 발표 때 HBM이 50% 이상 성장했다고 나오면서 상당히 뭐 이미 삼성전자랑 격차는 벌어진 거고, 하이닉스를 지금 마이크론이 열심히 쫓아가는 형국이잖아요. 하이닉스한테 마이크론은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니 칩스법에 의해서 사실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했던 지원금들이 있는 거고요. 우선 그거는 지금 이번에 원 빅 뷰티풀 빌에서도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의 지원들도 있는 데다가 또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네네네. 새로운 HBM 공장 네. 여기 공장 오픈식 할 때 뭐 구글의 대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라든지 또 엔비디아의 젠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네네. 대단히 미국의 빅테크들도 직접적으로 마이크론에 관심을 표명했던 것. 그러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2027년부터 가동하게 될 이 마이크론 공장이 대단히 HBM 생산 규모를 대단히 높여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대단히 턱밑같이 추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HBM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즉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좋은 거에는 또 한 번의 주기가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사람들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교체를 다 했을 때 이제 다시 교체 수요가 오면서 소비자 시장에서의 흔히 말하는 디램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이렇게 반도체는 이렇게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소비자들의 어떤 교체 주기와 관련해서 지금 HBM이라고 하는 AI 반도체에 들어갈 수 있는 HBM 같은 경우에는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클을 타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생산 설비, 기술에 기반한 우선은 만들 줄 알아야죠. 삼성전자처럼 못 만들면 안 되는 거고 만들 줄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R&D를 하면서 진화시킨다는 전제 조건에서 얼마나 규모의 경제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마이크론의 대규모 생산 설비 투자는 대단히 의미 있게 작동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턱밑까지 추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HBM의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것을 쫓아오더라도 뭐 SK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안 팔리고 마이크론이 팔린다 이러지는 않을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성장하는 이런 흐름을 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면 삼성전자도 HBM 관련돼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릴 텐데 그런 부분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증설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마이크론대로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올해 말에 안 되면 내년 초라도 예를 들어 엔비디아 콜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늘릴 경우에 그런 부분에 물론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가격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머들렉이 그러니까 이 병목 현상이 형성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백이라든지 지금 블랙엘들 그다음에 나올 루빈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워낙 압도적으로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가 흔히 말해서 디램 가격의 과거의 폭락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다. 물론 가격의 조정은 있을 수 있죠. 가격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HBM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우선 삼성전자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삼성전자가 들어왔더니 가격이 다 떨어져서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공급량을 늘려서 이런 걱정은 좀 과잉된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HBM 관련돼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주도권을 뺏겨서 HBM 심지어 매출 목표도 역성장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HBM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BM 어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고 보시고 근데 사실 반도체 시장은 아직까지는 HBM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이제 막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3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65%의 시장은 일반 D램과 낸드인데 이쪽 일반 D램과 낸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D램하고 낸드를 삼성이 잘하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여기는 중국의 추격이 있는 거죠. 중국의 추격이 있고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판매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그 말씀하셨던 더 큰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떨어진다라는 거고 HBM을 우리가 마켓 사이즈 즉 그 매출 사이즈로 비교한다라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HBM이 50%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흔히 말해서 돈 많이 남기는 장사에서 전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거고 팔아도 돈 얼마 안 남는 장사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모든 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기대치죠.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오고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또 뭔가 한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우호적인 조건들이 마련되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는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저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기대치에서 상승되는 거고 과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의 AI 관련주들 뭐 테슬라들 주가가 다 올랐지만 결국은 다 반납을 했던 것처럼 물론 다시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는 HBM을 성공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냥 투자 심리에 의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들을 대단히 지루하게 반복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HBM을 저는 납품을 할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제가 어떻게 될 수 있지는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삼성전자만이 답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가이던스는 좋지 않은 거죠. 두 가지가 여쭤보고 싶은데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 점유율 50% 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최소한 뭐 내년 또는 뭐 내후년까지 어느 정도 좀 지속된다고 보시는지랑 두 번째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좀 여쭙고 싶은 게 파운드리는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 거는 못 봤지만 AMD 뭐 MI350 모델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도조 칩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 아식 반도체 시장 커지면 그걸 다 TSMC가 못 쳐내니까 삼성전자한테 조금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SK 하이닉스가 뭐 50% 지배를 갖고 있을지 제가 사실 뭐 반도체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제까지 여유가 있냐면 항상 지금 TSMC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던 것 되게 중요한 것은 이 생산 그 프로덕션 캐퍼시티죠. 프로덕션 캐퍼시티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계속해서 투자를 증가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마이크론의 생산량이 증대되는 건 2027년이죠. 그러면 2027년 공장이 그 확장되면서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크게 증가하기 이전까지는 마이크론이 다 만들어서 다 팔더라도 물량 자체가 SK 하이닉스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생산 설비를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26년 내년 말까지는 또는 27년 초반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주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많은 매출에 높은 영업이익률을 익혀나가면서 이걸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넥스트 버전 HBM의 7세대, 8세대, 9세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얼마나 빠른 투자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장이 이러한 지금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던 거에서 엔비디아도 지금 1년으로 지금 주기를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주기로 1년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템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SK 하이닉스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물량을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물량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오픈 AI도 구글의 TPU를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임대에서.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챗GPT의 이용자가 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늘어난 것 5월 기준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얼마큼 더 늘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9억, 10억으로 저는 9억으로 늘어났을 거라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올해 안에 만약에 15억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지금 데이터 센터의 역량으로는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금은 또는 엔비디아에서 조금은 다변화시켜서 지금 구글의 TPU를 써서라도 우선은 그러한 서비스 사용자들의 이 GPU 부분의 어떤 필요성들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오픈 AI에게는 되게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필요하다라면 TPU를 쓰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GPU가 다 모든 걸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A식 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것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 TSMC의 생산 역량 자체에서의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근데 좀 보셔야 될 것은 프로덕션 캐파시티가 언제 증가하냐면 지금 일본에서의 프로덕션 캐파시티 증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TSMC가 지금 일본에다가 지금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본 거가 다 그
일본에 증설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에 증설하는 의미가 있고 독일에도 증설을 하고 있는데 TSMC가 독일에서 증설하는 것은 이러한 5나노나 7나노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고사양 AI 칩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않을 거고요. 독일에서는 일본에서는 만들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또 짓고 있죠. 네네. 미국에서 2027년에 이제 가동이 되게 돼 있죠. TSMC도. 그러면 TSMC의 그 물량 증가는 사실 2026년 말과 2027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네. 만약에 그 사이에 필요한 증설 같은 경우를 못 해내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에게 맡길 가능성은 있겠지만 삼성이 얼마나 높은 수율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삼성의 문제는 파운드리 문제는 수율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 수율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삼성이 단가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거야 삼성이 그 사이에 수율을 높여서 단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관련 다양한 가속기, AI 칩,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 부분을 삼성 파운드리가 받을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그것은 수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내부적으로 삼성이 밝혀주지 않는 이상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은 준비되어 있죠. 시장은 지금 절대적인 시장의 특징은 AI 가속기, AI 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은 아무래도 렉이 있죠. 그러니까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주문해도 바로 안 오잖아요. 네네. 그거는 TSMC가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TSMC의 근데 프로덕션 캐파시티는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에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수요 공급에서 과잉 수요가 지배하는 시장. 여기에서 삼성에게 기회는 있지만 삼성에게 기회가 있다면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떠한 계약도 협상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의 파운드리의 수율 수준이 그것을 못 쫓아오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은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거로 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전에 중국 얘기 짧게 해주셨는데 그 중국 그 CXMT나 지금 파운드리 쪽에 중국 뭐 SMIC도 거의 삼성전자 격차를 엄청 줄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7나노라든지 네네네. 그 7나노 이상에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 고사양 수준들은 아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하웨이의 어센드 910 뭐 B라든지 네네. C라든지 이걸 갖다가 이제 상하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수율 문제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중국의 공급 보조금에 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수율 즉 영업 손실이 나더라도 생산을 우선 중국은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 반도체에서의 어떤 자생력들을 키워내기 위하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맥락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영업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요. 네네.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샤오미가 만들었던 AP 칩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TSMC가 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규제하고 있는 것은 AI 칩 또는 AI 가속기 등 고사양 이러한 칩에 대한 제어를 하지 사실은 저사양 D램이라든지 저사양 AP라든지 이런 어센드 칩 뭐 이런 것은 저사양 AP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비재용 즉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은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TSMC가 샤오미의 그 AP를 생산해주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아마 미국이 이런 부분도 규제에 저는 곧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국이 이러한 고사양의 AP를 생산하거나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능력은 그렇게 지금 쫓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삼성이 주 경쟁을 하고 있었던 네네. D램이라든지 범용 D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어센드 칩 같은 경우에서도 사양이 떨어지지만 그거를 중국이 뭐 300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웨이가 워낙 LV 링크처럼 연결을 잘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H백과 경쟁하는 어떤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 결코 중국 자체도 계속 지금 논쟁되고 있는 것, 젠슨왕이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젠슨왕 자체가 적절한 수준으로 그들이 이러한 것에 R&D를 갖다가 이렇게 가속화돼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칩을 공급해서 시장의 필요성을 죽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젠슨왕의 주장인 거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행정부의 주장은 정치권의 주장은 아니다. 네.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푸냐도 이제 대단히 이후에서 숙제가 될 거고 아직 최종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끝났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국 반도체 정책이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큰 틀에서 이 AI 인프라 뭐 국내만 해도 뭐 원전주들 전력기기들 뭐 엄청난데 꼭 국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박사님 보시기에 뭐 AI가 성장하면 관련된 전력기기나 원전이나 이런 전력 관련된 AI 인프라 산업도 같이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박사님이 보시는 큰 틀에서 이 AI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좀 최신 사항 업데이트 및 뭐 이렇게 투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AI 골드러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미국의 S&P 사실은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사실은 고점들을 막 돌파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신기록들을.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구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네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식들 또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것을 구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네네.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혼란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AI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 우리가 그 밸류체인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거에는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네. 워낙 한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서울대학교에서 AI 칩을 몇 개 구했는데 네네. 전기가 없어서 가동을 못 시킨다. 뭐 이러한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AI 쓸 수 있는 전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지금 데이터 센터 구축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예를 들면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도 지금의 바들렉은 병목 현상은 반도체 칩이 아니라 뭐냐 본인들은 돈 주고 엔비디아랑 관계가 좋으니까 다 살 수 있으니까요. 네네. 반도체 칩이 아니라 전기다라고 전력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력 관련된 밸류체인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나라마다 전력 생산 정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도주다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AI 칩을 볼 때 우리가 엔비디아와 TSMC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에 HBM을 납품하는 우리 이 SK 하이닉스나 또는 ASIC 칩을 또 마이크론이나 ASIC 네네네. 칩을 만들고 있는 뭐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만들을 지금 한국은 너무 좀 집중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반도체를 만들갈 때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엔비디아도 설계를 하는 거고 그렇겠죠. 브로드컴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케이던스 시스템스 또는 케이던스라고만 얘기를 하죠. 케이던스 같은 경우는 EDA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디자인 EDS 디자인 시스템 이 자동화돼서 이 플랫폼에서 EDS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HBM을 설계하지 못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케이던스의 EDS가 얼마나 좋냐면 TSMC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설계를 하면은 이 부분이 TSMC의 설계 공정, 생산 공정에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TSMC와 엔비디아와 연결된 하나의 설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설계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네요, 완전히. 네, 이렇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케이던스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러한 설계를 하는 곳에서는 이 IP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디자인과 설계가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IP도 여기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IP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ARM이죠. ARM이 이제 그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IP를 아키텍처의 어떤 설계도를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서 빠른 속도로 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잘하는 ARM도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건 저는 케이던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케이던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거쳐서 브로드컴을 거쳐서 마블 테크놀로지를 거쳐서 TSMC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의 장악력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들이 케이던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칩 설계를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하는 거고 브로드컴이나 마블 테크놀로지가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저는 아무리 브로드컴과 그 마블 테크놀로지가 성장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저는 엔비디아의 칩 주도권이 당분간 사라질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GPU 자체가 지금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의 이제를 통한 TPU의 생산이라든지 구글의 TPU라든지 또는 아마존의 트리니움이라든지 네네네. 또 이제 메타도 이제 자체 칩을 네네. ASIC 칩을 가지려고 하죠.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지고 앞으로 이 시장도 커지겠지만 우선은 엔비디아의 주도하는 이 판에서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패키징하는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이 패키징하는 이 기업, 그러니까 패키징이라는 것도 어디 가서 패키징을 막 해갖고 온다는 보다는 이 패키징에 대한 도구를 TSMC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즉 HBM과 엔비디아의 GPU와 CPU와 연결하고 여기다가 NVLink 를 연결하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에서 연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장비에서 1위 업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ASML인 거고요. 네네. 와이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ASML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네덜란드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니까 투자하기가 좀 껄끄러우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전 세계에서 큰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라는 곳입니다. 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가 바로 이런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곳이고 이 장비를 TSMC에 판매하는 거고 삼성전자에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계속해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 전통적인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아니라 AI 칩과 가속기에 바로 이 패키징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여긴 기계도 판매합니다만 라이센스도 판매를 해요. 다양한 라이센스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같은 경우는 저는 대단히 좋게 보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칩을 설계를 했으면 이거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오류 발생률도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도 TSMC가 직접 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기술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TSMC가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도 돈을 버는 거고 ASML도 돈을 버는 거고 그다음에 케이던스도 돈을 버는 거고 ARM도 돈을 버는 건데 여기다가 테라다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테라다인이 테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이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 사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물론 여기에 저는 또 SK 하이닉스도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HBM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런 밸류 체인 전체를 보게 되면 그 기업이 지금 제가 여러분 주가 지금 다 상한가예요. 근데 미국 지금 주가에서 반도체 기업 중에서 AI 기업 중에서 상한가 아닌 데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다 상한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구매하고 언제 뭐 판매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관심 깊게 그 기업들을 저는 관찰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기술적인 어떠한 분석에 의해서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저보다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깊게 보셔야 기업들이 폭넓게 많다라는 거죠. 뭐 주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들,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률의 어떠한 성장들, 그다음에 매출의 성장들 이런 것들 다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좋게는 저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저는 꼽는 기업은 케이던스고요. 사실은 암보다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 그 다음에 암, 그 다음에 테라다인 뭐 이런 기업들이 대단히 의미 있게 여기 반도체 AI 칩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AI 가장 앞단부터 가장 끝단까지 설명해 주신 게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 박사님 그 케이던스는 경쟁사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놉시스가 케이던스 어떻게 보면 경쟁사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암도 경쟁사 있지 않나요? 암도 다 있죠, 조금씩은. 그래서 암 자체는 그래서 암은 좀 문제가 되는 게 공매도 세력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암은 공매도가 네. 전체 12.8%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0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케이던스는 공매도가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암 같은 경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 네네. 말씀하셨던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네. 하지만 케이던스는 거의 저는 이 현재 수준에서 특히 이 AI 칩과 관련된 설계와 관련돼서 3나노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독점, 독과점 정도의 수준이기 독과점, 때문에 네네네. 케이던스의 지금 전망은 정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볼 때 공매도 비율을 좀 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매도 수익을 본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면은 그 회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비율을 맞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암에 비해서 케이던스는 1%대의 공매도 비율이기 때문에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테슬라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테슬라 주가에는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시고 최근에 그 출하량 어제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월가에서 44만 얘기했다가 38만까지 낮췄다가 34만까지 또 낮춰서 다시 보니까 38만 정도 나온 거면 이 정도면 양호한 데이터로 나온 게 아닌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로보택시 그거는 뭐 반쪽짜리 성공이나 보시는지 로보택시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는 무조건 좋지 않죠. 그렇죠. 네.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이 자꾸 정치판에 가서 있는 것은 테슬라라는 기업에게도 그리고 주식에게도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물론 멀티플을 하죠. 멀티하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가 일의 어떤 집중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치에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자꾸 개입하는 이유는 로보택시 부분에서 뭐 말씀드릴 건 미리 말씀드리면 로보택시가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은 50%가 기술의 문제라면 50%는 정치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이런 갈등을 보면은 공화당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 어차피 다음번에 혹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든지 이러면 의회에 끌려 나갈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정책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대단히 큰 이러한 시장에서의 노이즈를 만들어냈는데 그 노이즈가 그렇게 오래 기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덕션 헬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트럼프의 반응도 사람들이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테슬라를 몰락시킨다 이렇게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에도 단기적 영향을 주지 장기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우연의 변수가 경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고 사람이 한번 맛이 가는 거는 일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저렇게 편협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가 말하는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옳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반대해요. 저는 근데 뭐 거기 유권자도 아니니까 뭐 그걸 뭐 강하게 주장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고 또 저는 그 갈등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말고도 있지만 미국의 2030 세대에 있어서의 일론 머스크의 이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이 일론 머스크를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나가서 또 민주당이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로 가면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책 개입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출하량 관련해서는 지금 뭐 38만 4천 대 정도가 나왔는데요. 뭐 월가의 컨센서스가 이제 38만 5천 대였으니까 뭐 큰 차이 안 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석에 따른 관점이죠. 이것이 전년 YOY로는 사실 큰 폭의 하락이고요. 네네. 하지만 QOQ 관점에서 보면은 상승이다. 근데 워낙 항상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업계의 1분기 매출은 좋지 않거든요. 네네네. 항상 피크를 치는 건 4분기죠. 3, 4분기가 치는 거고 1월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도 대단히 길고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번에는 오스본 이펙트도 있어서 신차 모델 Y 페이스리프트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구매도 좀 늦췄고 그리고 생산도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램프업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체됐었고 그래서 1분기 안 좋았는데 1분기보다 많이 팔았다 이건 저는 전혀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일부에서 이제 로보택시로 갔으니까 차량 판매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도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컴퍼니에서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리고 뉴북을 쓰면서 이제 뉴 챕터가 아니라 뉴북을 쓰겠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해야 돼요. 자동차 회사를 그만두고 가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위에 레이어를 쌓는 거잖아요. 네네네. 새로운 레이어를 쌓는데 자동차 산업도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연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거는 넌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또 그 규모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자동차의 수요가 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2천만 대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꾸준히 저는 300만 대까지는 지금 올해 300만 대 성장은 불가능하죠. 네네. 작년 수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내년, 내후내년에는 궁극적으로 좀씩 늘면서 저는 연간 300만 대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정 수준으로 성장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출하는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주가가 발표나자마자 상승했죠. 그 이유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실은 10% 20% 줄었다. 20% 줄었죠. 네네네. 유럽에서 줄었다. 이 뉴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 뉴스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죠. 중국에서도 생각보다 6월 달에 마지막 피치를 못 올렸다.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또 주가 내려갔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에 대한 것들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흔히 말하는 판매에서의 턴어라운드를 했다. 왜냐하면 3분기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신차도 원래 2분기 때 그러니까 상반기에 테슬라가 신차를 발표하겠다고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설이잖아요. 왜냐하면 테스트 차량들이 즉 이렇게 가려진 테스트 차량들이 계속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건 테슬라의 신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신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또 이 신차를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LFP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지금 테슬라가 LFP 배터리 공장을 지었잖아요.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왔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가 상품에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산 LFP 배터리를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전혀 경제성이 없는 상태죠. 네네.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 공장을 지금 빠른 속도로 지었고 이것이 곧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맞춰서 신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 가동이 제가 보기에는 8월, 9월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7월에는 일어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 공장이 가동되는 순간 두 가지 부분에서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즉 LFP 중국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분에서 지금 대단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 즉 메가팩에 들어가는 건 다 100% LFP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로 LFP를 쓸 수 있다. 그래서 LFP 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왔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 실제로 가동 들어가는 시점에서 신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저는 매출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자동차 매출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마지막 저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또 물어보셨지만 로보택시 부분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은 로보택시냐 웨이모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냐
웨이모냐 누가 앞서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비교라고 보진 않아요. 네네. 공존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공존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웨이모가 왜 망하겠어요. 웨이모 그리고 라이다로만 해결할 수 있다. 자율주행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테슬라의 비전 온리 접근법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행 데이터, 폭넓은 주행 데이터와 그리고 이것의 컴퓨팅 파워에 기반한 스케일링 롤을 기반한 이것의 어떤 퍼포먼스 증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분명히 한 축을 장악할 거고 웨이모도 한 축을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축의 마켓 흔히 말하는 쉐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서 테슬라가 저는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 상단은 웨이모가 아니라 저는 우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버의 휴먼 드라이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우버가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지오펜싱을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장을 확대할 것인가. 즉 지오펜싱하는 부분을 넓혀가고 빠른 속도로 지금 웨이모보다 작아요. 그래서 웨이모보다 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오스틴 전역을 커버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차량을 500대, 1000대, 2000대만 투여를 하게 되면 지금 오스틴 전역에 달리는 우버의 차량이 3000대 그다음에 우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300대예요. 그럼 3,300대잖아요. 여기에 2,000대만 투입돼도 그리고 가격을 만약에 반값 정도로 시장 어프로치를 해버리면 우버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오스틴에서 우버가 언제쯤 사업을 철수시키냐가 테슬라 주가에 저는 가장 큰 반등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거고 이것을 올해 안에 끝내는 것. 네네. 즉 올해 12월까지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얼마만큼의 차량을 이 증설하느냐 로보택시를 네.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오스틴은 허가가 나 있는 지역이니까 네네. 저는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또는 뭐 아이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내년에는 20개에서 25개, 50개의 도시에서 될 거다. 뭐 되면 좋죠. 근데 그건 다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리는 속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테슬라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다양한 도시로 확대하는 거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장애물에 걸려서 속도가 늦어지면요. 오스틴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스틴의 우버를 퇴각시켜버리는 것. 이것은 상징적으로 오스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내면서 다른 시민들이 정치적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오스틴처럼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니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버를 몰락시키는가가 그러니까 오스틴 지역에서의 우버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증이 생긴 게 테슬라 LFP 배터리는 그러면 파나소닉하고 LG 엔솔이 양분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CATL의 장비를 사왔어요. CATL인가요? 그러니까 CATL과 협업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CATL의 장비를 사갖고 왔습니다. CATL 장비만 갖고 와서 자체적으로 내재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거기는 파나소닉이나 LG 엔솔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테슬라가 장비를 사왔다라는 것은 급했던 거예요. 관세 정책 때문에 네네네. 빠른 속도로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네. 그 빠른 속도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중국 시장에서 그래도 전체 매출 치면 그래도 한 2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중국 시장은 뭐 버리는 카드인가? 왜냐면 중국에서도 계속 뭐 BYD나 로컬 업체들한테 판매량을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판매량을 뺏기고 있지만 테슬라의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모델 Y의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저가 차량도 판매되면 의미가 있을 텐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FSD, 네. 즉 자율주행 서비스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FSD가 네. 허용이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하고 정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테슬라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중국은 지금 압도적으로 큰 시장이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올해 블룸버그 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올해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2,200만 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중에 4분의 3이 여러분 중국입니다. 맞아요. 네네네. 4분의 3이 중국인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큰 파이를 먹을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왜요? 중국에 있는 차들은 자율주행 기능들이 막 있는데 테슬라는 허가가 돼 있지 않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스라는 기능, 그러니까 이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기능, 즉 주차장에서 차 불러오고 내가 내리면서 주차장으로 가서 얘가 혼자 파킹하는 것, 테슬라가 그 기술을 미국에서는 시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허가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중국 분들, 제가 중국 소비자라도 자율주행 차 되는 차 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러한 AI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국에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그 규제를 풀어주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로보택시 기술력을 완벽하게 구현해도 로보택시는 반은 기술이고 반은 정치이기 때문에 네. 정치 부분에서의 허들이 생겨버리면 시장 확대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저가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제가 아까 말했던 기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을 넘어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라도 AI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중국 정부가 AI를 붙이는 것을 조금씩 간을 보면서 뭐 조금 허가해주고 뭐 좀 허가해주지만 최종적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 네.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중국에서도 뭐 이것이 슈퍼바이즈다 할지라도 즉 감독하에서 FSD라도 FSD 뭐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FSD가 중국에서 전역에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 이제 빅테크들 중에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 메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최신 지금 보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그 거대 언어 모델 관련돼서 막 최신 개발자들 인력을 굉장히 많이 충원하고 있고 그런 측면. 그래서 AI 관련돼서 구글, 아마존, 메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좀 최신 사항도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구글은 AI 부분에서 지금 최상위 모델들 최상급 모델을 어쩌면 챗GPT보다 더 좋은 구글 제미나이를 지금 발표를 했고 여러분들 제미나이 써보시면 놀라시잖아요. 무료로 쓰십시오. 무료로 쓰셔도 네. 정말 좋습니다. 특히 라이브 기능 쓰시면 네. 카메라로 세상을 비추고 같이 해석해주고 대화하고 음성 보이스 컨트롤도 보이스 인터페이스도 너무 좋죠. 사실은. 구글의 문제점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제미나이가 챗GPT보다 인기가 없다라는 것. 훨씬 더 성능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챗GPT가 성장하게 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글 스스로도 미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AI 모드라는 걸 시작을 해서 검색 결과의 UI UX를 갖다가 챗GPT랑 동일하게 바꿔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검색 광고가 사라질 수 있죠. 물론 여기에도 광고를 집어일 거예요. 오픈 AI도 챗GPT도 집어있고 구글도 집어있겠지만 이것이 과거와 같은 검색 광고 시장의 매출을 만들어줄 것인가는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검색 광고의 매출이 알파벳 전체 그룹의 55%입니다. 네. 이 55%의 매출이 흔들린다는 것 이거는 구글에게는 되게 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글이 망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다 구글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구글은 가장 뛰어난 어쩌면 뭐 클로드의 앤서베이 클로디하고 지금 구글이 저는 챗GPT보다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좀 있으면 챗GPT도 5.0을 발표하면서 또 앞서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성능 경쟁 부분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개발자들이 쓰기에는 뭐 클로드가 더 좋다. 당연하게 동의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것이 개발자 시장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작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녀노소. 한국에서도 지금 챗GPT 2천만 명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이 더 크고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부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은 서비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가 챗GPT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엔 가능성이 있죠.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하죠. 지메일 쓴 사람 많고 구글 검색 쓴 사람들 많고 유튜브 사용하는 사람들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미나이를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다리를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타는 이제 문제가 많죠. 메타는 라마라는 인공지능에 투자해서 뭘 하냐면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광고 효율성을 높여냅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진화해줘야 광고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즉 인스타그램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과 그다음에 뭐 왓츠앱은 이제 한국의 카카오 같은 거죠. 사실은 카카오보다 더 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메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를 노출할 때 광고의 그 효율성 전환율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클릭률이나 전환율을 높여주는 건데 여기에 AI를 사용하면서 누구에게 언제쯤 어떻게 노출할까를 AI가 결정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라마가 기능을 하는데 라마의 성능이 다른 데에 비해서 뒤처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 4월 달에 라마 4를 발표했는데 뭐 리더보드인가 즉 라마의 벤치마킹 이거를 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썰까지 이건 루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로 라마가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인재 유출이 심한 거죠.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분들이 메타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픈 AI나 구글이나 엔스로픽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메타의 이 AI 수장이라고 하는 얀 루크는 이제 일종의 교체했죠. 알렉산더 왕이라는 사람으로 스케일 AI에 지분 49%를 투자하면서 네. 약 15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분 45%를 투자해서 사실은 인재 인수를 한 거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오픈 AI에서 7명을 스카우트 해왔는데 최고 이적료가 1억 달러였어요. 이적료가 여러분 1억 달러입니다. 뭐 프로야구나 그러네요. 프로농구나 네네네. 이런 데서 나오는 네. 이적료를 능가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적료가 1억 달러를 물론 구글에 준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들을 지금 주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하이클래스의 그 AI 인재들 영입에 지금 메타가 나서고 있다는 건 AI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경쟁력 그래서 좀 재정비를 지금 메타의 CEO인 주커버그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실은 자체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아마존은 사실은 대중 서비스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만나는 거고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아마존의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의 의미인데 아직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존이 좋은 것은 AWS에서 그 옵셔널리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기업들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거기에서는 챗GPT도 선택할 수 있고 클로드도 선택할 수 있고 아마존에 갖고 만들고 있는 뭐 소형 모델이라든지 대형 모델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벽이 베드락이라고 해서 대단히 다양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AWS의 성장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성장의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고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에서 계속해서 AI를 결합시키면서 루퍼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쇼핑 에이전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것들이 아마존의 계속해서 성장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의 이제 위협 챌린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오픈 AI가 이제 쇼핑 서비스를 시작을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네네. 페이팔 결제 시장까지 하면서 계속 쇼핑 시장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구글 또한 제미나이를 만들면서 쇼핑 시장이 들어가려고 하면서 아마존닷컴 중심에 있었던 이런 아마존이 지배하고 있었던 쇼핑 시장에 AI 에이전트를 등에 업고 구글과 오픈 AI 챗GPT가 아마존닷컴을 노린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잠재적 위험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협은 아니고요. 네네. 2026년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과 챗GPT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이커머스에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챗GPT가 가져올 수 있는가에 따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당장에 있어서 아마존은 위협적인 요소가 없고 저는 상당히 아마존의 어떤 퍼포먼스에 비해서는 아마존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그 최근 데이터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 그거 점유율 AWS가 30% 넘어서 1등 아닌가요? 원래 1등이었어요.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1등이죠. 항상 1등. 근데 2등하고 격차가 꽤 많이 나던데. 그렇죠. MSA죠. 근데 그거 계속 유지된다 보세요? 네,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는 그럼 대략 혹시 아시나요? 마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마진이 38%예요. 애저가. 어머.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네. 물리적인 공간인데도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존의 성장의 중심축은 AWS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의 시장도 결국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비싼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서도 영업이익률을 38% 남긴다는 네, 거 네. 어마어마하게 이 데이터 센터가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글도 검색 시장에서의 잠재적 위협이 챗GPT에서 받고 있지만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이 지금 성장하면서 구글도 지금 매출의 성장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 AI의 인프라스트럭처죠. AI 인프라스트럭처의 비즈니스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막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진짜 무한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뭐 박사님도 계속 그걸 하시겠지만 트래킹을 하시겠지만 뭐 팔란티어 사실 팔란티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라클도 있고 세일즈포스도 있고 뭐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이런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우선은 소프트웨어 회사의 꽃 중에 꽃수 그리고 최고는 저는 팔란티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팔란티어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는 CR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네네. 이 마케팅의 CRM을 만드는데
잘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웨어하우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스노우플레이크가 하는 네네. 거고 이렇게 부분적인 기능들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였다라고 한다라면 팔란티어와 이러한 B2B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팔란티어는 운영체계죠. 운영체계. 네. 운영체계고 운영체계 레이어가 근본적으로 고담이나 파운드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세일즈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 AIP라고 해서 AI 플랫폼으로 해서 에이전트 기능들을 집어여서 기업용 솔루션들을 추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생산해서 그 기업에 최적화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그러니까 즉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즉 기업에서 지금까지 운영체계와 관련된 기업 운영체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뉴 캐테고리라는 것. 네네네. 그래서 이 캐테고리를 장악을 해버렸다라는 것.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팔란티어의 성장률은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이 운영체계 위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세일즈포스 거를 갖다 쓸 수는 있겠죠. 갖다 쓰고 있는 거고요. 세일즈포스 거 갖다 쓸 수 있고 워크데이 거 갖다 쓸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스노우플레이크 갖다 쓸 수 있고 데이터브릭 거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가 이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AIP를 통해서 굳이 그런 거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계는 없었으니까 팔란티어 쓰는데 우리 세일즈포스 지금까지 5년 넘게 써왔는데 이거 CRM 이거 중요하고 이걸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패스 디펜던스,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를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스웨덴의 클라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건데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네네. 여기는 근데 세일즈포스하고 계약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우리가 그냥 에이전트 이용해서 만들어 버릴게. ERP 시스템, CRM 우리가 만들지 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세일즈포스에서도 에이전트 포스라고 해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일즈포스는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2010년대에 폭발적으로 올랐던 거고 팔란티어가 2020년대 세일즈포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2020년대 세일즈포스고 세일즈포스의 시대는 저는 그러니까 성장하겠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겠지만 대단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세일즈포스 경영진들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플레이크라든지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 특화된 서비스잖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해서 여기에서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들을 정리해내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들은 유지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도전들이 바로 AI 에이전트를 그들 스스로도 먼저 내놓겠지만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가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래라고 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팔란티어의 AIP라는 그 AIP가 무서운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로 당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AWS의 베드락처럼 선택의 옵셔널리티를 줄 테니까 골라 써서 필요한 걸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면 우리의 운영체계인 파운드리나 기업은 파운드리니까요. 파운드리랑 잘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직 통합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물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원래 반도체 수율 이런 데 파운드리를 썼었는데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팔란티어를 썼었는데 이제 팔란티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영원히 종속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당연하죠. 좋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우리가 그 서비스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분명하게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가 독과점 기업이다 보니 사실은 시장의 경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다단히 우리가 갑인데 돈 주고 사는데 소프트웨어를 우리보다 갑인 것 같고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 다들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원래 엔비디아가 을이어야 되는데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을처럼 행동하고 네네네.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 젠슨왕이 슈퍼갑이고 네네. 이렇게 왜 워낙 수요가 크다 보니까 공급자가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의 저항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워낙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셔야 될 것은 전통적인 B2B 시장에서의 사스 시장에서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금 2010년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2010년대의 패러다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AI 에이전트를 수용해내면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응이 얼마나 잘 완료되느냐. 그리고 이 도전 속에서 특히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도전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관전 포인트고 그들의 챌린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올 AI 관련된 이슈 중에 좀 앞으로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AI가 여러분들 이제 한국 언론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고 자꾸 너무 B2B 시장에 집중을 해요. 지금 뭐 팔란티어도 대표적인 B2B 시장이죠. 저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B2B지만 B2B AI 중에서 꽃 중에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세일즈포스, 데이터브릭스 뭐 이런 기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새로운 도전 속에 있고 사실 AI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시장은 여러분 B2C 시장이에요. 여러분 메타도 B2C 시장이 있고 그렇죠. 네. 구글도 B2C 네네. 시장이 있고 네네. 아마존은 두 개가 겹쳐 있긴 하지만 압도적인 매출은 여전히 아마존닷컴 즉 이커머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죠. B2C 네. 기업이고 네. 애플도 B2C 기업이고 네네. 삼성전자는 섞여 있죠. 갤럭시라고 하는 그리고 가전이라고는 B2C도 있지만 B2B라는 파운더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섞여 있습니다. 네. 섞여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장 중의 시장은 B2C 시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은 AI 기업이 어떻게 B2C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고 기존의 질서를 재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오픈 AI는 올해 안에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메타에게 경쟁할 수 있는 SNS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네네. 그래서 이미 전 세계를 돌면서 또 한국도 뭐 지난주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AI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여러분 이제 챗GPT에 탭이 하나 생겨요. 피드 탭이 생겨서 그걸 탭을 누르면 AI 컨텐츠들이 이제 피드처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쇼츠 보듯이 릴스 보듯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곧 탭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당장 올해 안 생겨 내년 정도 생길 건데 DM 탭이 생기겠죠. 그러면 메시징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와 함께 이용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쇼핑 탭을 지금 미국은 집어있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 오픈 AI의 기업 밸류에이션이 지금 투자를 받을 때 3천억 달러예요. 3천억 달러가 여러분 이 스페이스 X가 3,800억 달러거든요. 두 번째로 지금 비싼 회사입니다. 그런데 개발자들한테 20달러씩 받아봤자 이게 무슨 밸류에이션이 3천억 달러가 되겠어요. 소비자 시장에서 10억 명의 이용자가 20억 명의 이용자가 30억 명의 이용자가 써야 3천억 달러에서 다음 또 투자 받으려면은 5천억 달러 밸류에이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X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픈 AI가. 그러려면 대중시장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B2C 시장을. 그래서 AI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금이 발견됐다는 건 B2C 시장에서 금이 발견된 거지 B2B 시장에서 금이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AI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4억 명이 있었을 때 챗GPT가 필요로 했던 GPU가 8억 명 이용자가 됐을 때 10억 명 이용자가 되고 20억 명 이용자가 되고 30억 명 이용자가 되고 여기에 SNS가 붙고 여기에 검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쇼핑이 붙고 DM이 붙었을 때 여기에 또 AI가 이걸 어시스턴트 지원할 때 얼마나 많은 GPU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AI 시장이 커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B2B 시장이 커져서 AI 시장이 커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2025년부터 B2C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인가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규모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앞전에 짧게 언급은 주셨는데 엔비디아 좀 살짝 업데이트 부탁드리고 박사님 딱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테슬라를 항상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서도 영리하신 분들은 사고 팔고를 잘 하시죠. 근데 이제 그걸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워낙 정치적 변수도 그쵸, 많고 맞아요. 너무 변수가 네네. 많아서 네네. 뭐 이걸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 뭐 $280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수위기로 삼고 뭐 300 얼마 나가면은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는 능력 되시는 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롱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고통의 순간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정치적인 변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내려갔었어요. 왜요? 작년에는 스케일링 로에 대한 회의가 일었고 네. AI가 벽에 부닥쳤다. AI 버블이다. AI가 대중시장 가기는 어려울 거다. AI도 메타버스처럼 지나갈 유행일 거다. 이런 논쟁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관세 때문에 내려갔던 거고 지금 회복되는 게 뭐냐면 금이 발견됐겠죠. 근데 여러분 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B2B 시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B2C 시장에서 챗GPT가 8억 명 갈 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8억 명이 갔다는 건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를 위해서 제미나이도 이렇게 8억 명이 간다는 것, 한국에서 여러분 2천만 명이 쓴다라는 것, 검색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 더욱더 여기에 적극적으로 구글이 챗GPT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자신들도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것, 이러면서 B2C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B2C 시장에서의 지금 성장은 탄력을 타기 시작했고 J커브를 그리기 시작했고 S커브를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미래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2배 떡상한다 이런 일은 없겠죠. 네네. 하지만 꾸준히 성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고점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큰 이익은 아니지만 기대 수익만 낮추면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그렇죠. 이런 안정적인 수익자의 투자 자산으로서 네. 엔비디아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테슬라는 대부분 다 대박을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질 때도 있고 갑자기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예측하기가 어리다 보니까 매도의 시점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투자가 저는 지금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큰 걸 바라지만 내가 끝까지 2, 3년은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선택의 폭일 수도 있는데 이걸 믹스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미국이 그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에 의해서 공식화했다라는 것은 또 이것이 1대1 이 담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만으로 스테이블 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1차적인 기본 조건이라는 건 그거는 달러 국채라든지 달러 현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국제의 어떠한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즉 달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만약에 한국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카카오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지불을 한다. 원화 거래가 아니라 달러 거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달러 외의 통화가 대단히 큰 위협을 받게 되죠. 흔히 말하는 벨러서티,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화폐의 회전율, 화폐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화폐의 회전율도 중요한데 네. 화폐 회전율이 쭉 떨어진다는 것은 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화폐의 기초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원화 대비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나올 거라고 봐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과거에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클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번 어려운 고난들을 겪어냈고 네. 뱅크런 같은 현상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달러랑 1대1 교환이 된다고 해도 뭔가 불안해지는 정치적 요소가 발생하면 내 거 돈 달러도 주세요. 이래버리면 이 뱅크런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원화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 만큼 투자 가치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하시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카카오페이가 할지 네이버페이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잠재적 기대감으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한 기대감이죠. 맞아요. 네, 완전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다양한 충격에도 크고 작은 충격에도 주가는 폭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도화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제 강요받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forced, 그러니까 이 강요받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이게 여기 대응 안 할 수 없거든요.
한국도 대응 안 할 수 없고 일본도 대응 안 할 수 없고 중국도 대응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약에 중국이 대응하려면 불법화 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중국에서의 벨로서티는 위안화에 대한 벨로서티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면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 은행이 왜냐면 현대자동차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현대자동차가 우리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자. 뭐 이래버리면 근데 우리 불안하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게. 네. 이러면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월마트하고 이런 데서도 지금 코스코나 월마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수용할지 여부를 지금 논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가능성은 조금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도전들이 앞으로 수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1억이 있다면 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현금 포함. 네. 그거야 뭐든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 있는 조언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국내 주식을 좀 더 갖고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에 비해서 한 50%만 갖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그거는 이제 보통 유럽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네. 네, 유럽 사람들한테. 네네. 유럽 사람은 그 원칙을 다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 주식 예를 들면은 60을 갖고 네. 그다음에 해외 주식 30%를 가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대부분 미국 주식이겠죠. 네네. 근데 한국은 워낙 그 상법 개정이 된다면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법 개정을 하면. 네네네. 상법 개정 전에는 저 같은 사람 국내 주식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는 상법 개정이 되면 전 투자할 생각이 있어요. 네네. 네, 상법 개정이 되면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저도 비율을 5대5 정도로 가져갈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 현금도 한 10%에서 15%는 요즘 같은 때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변수가 생길 때 매수에 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는 네네. 여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나름 조금 현금을 갖고 있어서 들어왔지만 관세 트럼프의 그 해방의 날 이후에 주가가 폭락할 때 많이 못 산 거, 이걸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큰 변수에 맞춰서 매수의 기회가 분명히 오거든요. 물론 저는 하반기는 S&P 500이라든지 뭐 코스피도 그렇고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지만 뭐 이건 뭐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이 아시는 거고 저의 의견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현금을 10%나 보통 15%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도 한 10%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을 현명하게 해나가는 것들을 당연히 추천드리고 상법 개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믹스 또한 포트폴리오 또한 근데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7개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7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렸다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가면 저도 주식을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매도를 자주 하려면 시장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미국장은 시작할 때쯤 한번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거 외에는 절대 중간에 안 깨거든요. 저 자야 되거든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장을 매도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롱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또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구성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딱 박사님 얘기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 당연히 상법 개정 전이니까 위주긴 한데 그 미국 주식 내에서도 역시나 빅테크가 거의 70-80%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의 목표로 했던 지금 주식 투자가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끝나서 제가 1차 목표로 했던 2차 목표로 해서 저는 저만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AI 밸류 체인 쪽 저는 이제 투자를 아직 케이던스는 투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케이던스의 투자 시점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던스 주가를 관심 종목으로 우선은 해놔서 계속 보고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제 AI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AI 산업이랑 미국 AI 산업 그리고 테슬라까지 다양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인사이트 나눠주신 강정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